자꾸 IMF 하는데요. IMF하고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IMF 때는 한 3년 기다렸더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오히려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90년대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경제가 딱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율은 극히 낮고 투자율이 거의 40% 이상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래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2024년 올해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올해 투자나 여러 분야에서 성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IMF하고 비교하는데요. IMF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는 이제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가 IMF를 불러왔는데요. 은행 위기라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부실 채권, 그 다음에 외환 위기라면은 이제 달러가 부족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은행이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달러도 외환 보유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이제 국면으로서 우리나라가 조금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은 코비드일 때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가 4% 했다가 그 다음 2%대, 그 다음에 급기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작년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성장률의 반등이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한 2, 3년간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경제가 이제 장기 저성장으로 좀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한은 총재께서도 가장 우려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기 저성장은 우리나라가 IMF를 맞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IMF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을 받고 V자형으로 살아난 그런 경우라고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슨 큰 충격이 온 것이 아니라요. 그게 점차점차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싱킹 깔아앉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기들의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하는데요. 일본의 주가가 오른 데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일본의 성장이나 일본 경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주식시장을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쓴 정책하고 비슷한데요. 한마디로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 PBR이 아주 낮은 그런 기업들은 아예 그냥 거래소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앙은행이 그와 동시에 일본의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지수 ETF를 이제 매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일본이 이제 성장률도 좀 높아지고 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을 띄웠는데요. 일본은 그 인구구조 문제가 전혀 아직 탈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국면이고요. 그럼 일본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20년 정도 그 정도 기간에 이제 레깅을 두고 좀 뒤따라서 우리가 인구구조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42.195 마라톤을 달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우리는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길을 이제 걷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은 총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일본은 노인들이 부자일 때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었는데, 혹은 고령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노인들이 부자도 아닌데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드린다면은 자꾸 IMF 하는데요. IMF하고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IMF는 사람이 젊을 때 한번 갑자기 어디 크게 두드려 맞아서 몸져 누웠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가 IMF라고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 IMF는 외생적인 충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분석을 할 때만 하더라도 경기 순환 분석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경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호황기와 침체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성장률이 2% 전후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특별하게 경기의 침체기나 호황기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바닥을 치고 또다시 성장률이 4% 가고 5% 가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한 1.4% 이 정도 대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올해 성장률이 뭐 2%라고 하더라도 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탈출 신호를 약간은 보이는 게 이제 수출이죠. 작년에 수출이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서 아주 좋지 않다가 이제 올해부터 수출이 살아나면서 조금 반등 신호를 보이긴 하는데요. 뭐 내수가 워낙 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살아나서 증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수출 증가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중국이 워낙 고성장을 할 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괜찮은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성장이라는 곳에서 조금 머무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장기 저성장에 구조적으로 접어드는 것은 독일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일도 이미 고령화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결국에 이제 중국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미국이 한 18% 정도 되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 그 제품들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스탠스가 좀 변화하게 됐죠.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또 이제 아시안 국가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회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큰 변화는 중국이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였습니다. 뭐냐면 수입 대체입니다. 수입 대체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또 수입해서 자기들이 현대차를 사고 해외에 차를 사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입하던 것을 자기들이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가전, 화장품 뭐 등등 자동차 이런 많은 이제 소비재 제품들을 수입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나라나 제조업 국가가 성장하면서 밟아가는 길인데요. 그 길을 이제 밟아가게 되니까 독일과 우리나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타격까지 받았으니까요. 선진국치고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제의 그런 변화는 구조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적 쇼크를, 구조적 충격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 부채라는 것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 채무뿐만 아니라 그걸 GDP에서 대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은 되지 않고 정부 채무만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GDP 대비해서 정부의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게 매 10년마다 한 2배로 점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전에는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이게 100%가 되었고 또 10년 지나니까 200%가 된 것입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제자리에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소득도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내수 부분이 계속 이제 침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컨플릭트가 충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때면은 뭐 나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돌고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게 이미 사실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쭉 해서 노동시장의 분화라든지 어떤 여러 조직들의 카르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저성장 사회에서 내가 나의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파이를 빼앗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더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IMF하고 지금하고의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할 때 이제 예를 드는 게 IMF 때는 한 3년 기다렸더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 옆에 카페를 하고 있었다. 지금 잘 안 되네. 한 2, 3년 지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큰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벌써 내년쯤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아마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안에 앞으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화성에 여러분들 내리면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출은 뭐 저도 수치는 이제 정확하게 안 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수출은 뭐 당연히 작년보다는 증가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수는 뭐 안 좋습니다. 내수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꽤 글로벌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은행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득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가계부채 문제는 꽤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가계부채는 일반적으로 소비를 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한 100% 정도 수준인데요. 웬만한 주요국 중에서는 이 비중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2, 3년 동안은 약간 둔화되었지만은 우리가 2014년, 15년 이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내수 부분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는 좀 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수가 앞으로 뭐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가 자기들이 발표하기로는 올해 5%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그것들을 다들 믿지는 않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비슷하고요. 두 나라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이제 중국이 올해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제 자기의 수입 대체로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처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이제 빠르기도 힘듭니다. 또 하나 요소는 미국이 올 하반기 정도, 하반기 말이나 그 정도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은 의외로 우리나라 수출이 좀 증가하다가 꺾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올해 대충 성장률을 한 2.4% 이 정도 보는데요.
그는 약간 낙관적인 것 같고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도 키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데요. 부동산 문제하고 주식시장 문제입니다. 저기도 일반인들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식을 좀 매수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도 주식을 이제 주가를 부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라고 그럴까요? 중국이 왜 저렇게 주가가 맛이 갔냐면은 작년에 재작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기업 공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게 꼭 우리나라 80년대 후반에 주가 천 올라갈 때 기업 기업 공개하면서 물량을 엄청나게 갖다 때리면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맛이 갔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시장의 그런 부분하고 경제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와장창 무너져서 주식시장이 저렇구나 여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겪은 것처럼 중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제 과다 공급이 된 것들을 이제 소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이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의 단기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터진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올해 어떻게 나타내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인데 중국도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세계에서 아마 그 두 나라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부작용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올해 나타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은 뭐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중국의 오히려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90년대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딱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비율은 극히 낮고 투자율이 거의 40% 이상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저 큰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두 가지 경로이죠.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하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든지 하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려면 세계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중국은 저 큰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계속 물건을 팔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과잉 투자가 아시아 국가들은 그때 97년 이때에서 아시아에 이제 위기를 불러온 것이고요. 중국은 바로 지금 이제 부동산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불균형 구조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갖다 팔면 돼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GDP 규모가 미국과 비슷한 규모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물건을 갖다 팔아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자기의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에 이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불균형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중국은 모르겠습니까? 중국도 당연히 이 구조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노후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으면 소비를 해요.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불확실성이 덜하다는 것이죠. 여차하면은 내가 먹고 살 것은 문제가 마련이 되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불안한 거죠.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해서 계속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국도 울퉁불퉁하게 한 번씩 아시아 국가들은 그때 외환위기라는 것을 겪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국가에서 공기업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만요. 그 부분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부분의 문제에 집중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중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결국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 문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미국은 그때 2008년 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고 난 이후에 가계부채를 많이 건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곳은 오히려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4년에 그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광풍이 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어떤 부채가 늘어나냐 하면 국가채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는 좀 덜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가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저런 데 투자를 안 하니까 가계가 하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가능한데 이게 가계부채는 이게 이제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고요. 금융의 위기라든지 경제의 어려운 부분은 보통 이래 가계채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그래도 가계 채무 부분이 좀 안정적이고 서브프라임 이후에 많이 건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 채무에 있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경제의 리스크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급속하게 오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아시다시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하는 일종의 이것도 구조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런 영향으로 이제 나타난 부분이라서 그 영역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그 AI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실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노동시장이 지금은 여전히 잘 받쳐주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최근에 작년이나 이런 데이터의 움직임을 보면은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이 하반기 정도에 가가지고 저는 미국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는 올 하반기에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이 조금 경기가 다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지속됩니다. 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말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빨리 반영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거의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한 25배 정도 되고요. 뉴욕과 도쿄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뚝 떨어져서 이걸 어느 정도 맞추는 것. 하나는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덜 올라가면서 이걸 맞추어 나가는 것.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